그럼 한번 떠나보시죠. 자,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편의점이라든가 마트에만 가도 그런 상품들이 비슷한 것끼리 잘 묶여져 있잖아요. 진열돼 있고 보기 좋게 각도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예. 그리고 MBTI 다 해보셨죠? 친구 MBTI가 뭐예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너 T야? 아, 나 T랑은 얘기 안 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도 INTJ 혹은 INFJ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그때마다 다르게 말을 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조직도만 봐도 같은 연구들 하는 사람들께 모아가지고 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과끼리 모아서 부를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한 조직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분류라는 것은 참 우리 삶에 참 관여가 되어 있다. 파리올림픽 지금 개막했잖아요. 그죠? 올림픽만 봐도 그래요. 뭐 육상이라든가 수영 종목 같은 것도 보면은.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오늘 점심 먹었나요? 예. 뭐 드셨어요? 돈가스요? 아, 저 너무 배고픕니다. 여러분들 만나고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네. 뭐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생각해보면 인류는 다른 생물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부가 설명으로 농업과학원은 이런 먹거리를 주로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집단이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네. 근데 그럼 우리 한번 고대 인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조상들. 그분들은 아마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분류해야지 그들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보여요. 어떤 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그래서 지금보다는 고인류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이러한 경험과 지식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 때문에도 더 공경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을 후손들한테 잘 전수해줘야 그 부족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시 부족들도 한 600여 종의 동식물들을 분류하면서 저마다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 생물을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아담한테 딱 보여주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생물을 부르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 분류라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윤벨트라는 어떠한 동물 행동학적, 동물의 행동의 습성에 대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윤벨트라는 것들을 볼 때 분류라는 속성은 인간의 고유의 속성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생물을 과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는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 즉 종을 인식하는 과정이요. 종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생물의 족복 찾기로서 그렇다면은 그 종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진화적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그런 관계들을 토대로 어떻게 분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가?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다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런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곤충으로 그냥 잠깐 맛보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의 이름 짓기입니다. 한번 곤충을 채집하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저는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보시는 이 포충망이 8m예요, 8m. 그 나무 위쪽에선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산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자 그냥 컨셉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물속에 사는 곤충도 잡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곤충을 잡습니다. 그리고 표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연구의 재료로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할아버지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고 해서 어류, 물고기 분류학자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약 2천여 종 이상을 새로운 종을 발견했어요. 그만큼 참 업적이 대단하신데요. 이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연구실에 있었는데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천여 명이 죽고요. 그리고 도시의 한 80% 정도가 파괴됐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연구실도 여기에 있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물고기 표본들, 물고기 표본은 그 당시에 표본병이 있고요. 그 안에 물고기를 넣고 보존제를 넣고
그 표본에 대한 정보들 담겨 있는 라벨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진이 나서 와 와장창 다 깨진 거예요. 물고기 저기가 있고 라벨지 저리가 있고 물고기만 있으면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라벨이랑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분은 물고기 피부에다가 실과 바늘을 가져와서 물고기 피부에다가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라벨지를 꼬매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피부에다가.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을 읽고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같은 분류학자로서 표본이 참 중요하다. 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표본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분은 이 표본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어디에서 잡혔는지에 대한, 언제 잡혔는지에 대한, 누구에게 잡혔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에 대한 우리가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살았는지. 혹은 그 종을 가지고 내가 신약 후보물질을 찾아냈어요. 근데 걔네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럼 다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한반도도 점점 뜨거워지고 밑에 쪽에만 있었던 그 동물들이 위에서 막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라벨에 있는 그런 정보들은 이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 할 때도 중요한 정보로 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종을 동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연구 재료로서도 이용이 됩니다. 진화를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서 표본 안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DNA 안에는 오래전부터 그 유전되어 왔던 그 속에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읽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표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곤충 표본 만드는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궁금하시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표본에 대한 어떤 라벨 정보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잡았는가. 저도 저희 표본실에 약 30만 점의 표본이 있습니다. 곤충만 해서요. 일제시대 때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최근에 표본을 찾았는데 그 표본이 1920년대, 30년대 표본들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표본들인데 그런 표본들이 정보들이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계속 보관을 했고 정보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만큼 채집지 라벨이 굉장히 과학적 가치로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잡은 표본들을 가지고 어떻게 얘네들의 종을 알아낼까? 동정하는 과정이라는 게 생물의 이름을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도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도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내 표본에 내가 잡은 표본들에 대해서 도감을 활용해서 특징들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논문들을 찾아서 논문에 보면은 그 종에 대한 특징들을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들로 같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비교해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했던 곤충 중에 하나인데 반날개 딱정벌레 무리들이에요. 이런 주로 종을 구분하는 특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그 형태학적인 특징들, 생김새들, 그리고 DNA 염기 서열을 이용해서도 이런 과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들 그룹에서는 이게 더듬이에요. 곤충은 이 더듬이가 코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더듬이 같은 경우에 각 마디의 너비와 길이 같은 것들의 비율을 가지고도 종을 동정하고, 그리고 이건 수컷의 생식기 모양입니다. 수컷의 생식기도 굉장히 종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키로서 작용이 됩니다. 더불어서 미세한 구조들까지도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DNA 바코드라고 해서 DNA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ATCG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ATCG 이거 그냥 우리 조미료 미연과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각 종마다 그렇다면 설계가 다르니까 종마다 고유한 고유의 염기 서열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밝혀내가지고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사이토크롬, 산화효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앞부분에 650개의 염기가 각 종마다 고유의 서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DB가 잘 되어 있고 내가 궁금해한 표본에 DNA를 추출해서 이제 증폭을 한 다음에 그걸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같은 종은 같은 종끼리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러한 형태와 분자적인 특징들을 고려해서 종을 인식을 하죠. 이 종의 이름을 알아내는 과정들입니다.
또 이번엔 정기준 표본이라는 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기준 표본은 뭐냐면은 내가 새로운 종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런 새로운 종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대표하는 표본인 정기준 표본으로 정해줍니다. 즉 그 표본의 실체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이 있는 거죠. 그 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실체를 실제로 관찰을 해서 비교를 하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죠. 호주 태즈마니아에 있는 노 학자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파리 번데기에서 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반날개 딱정벌레가 나오더라고요. 반날개 딱정벌레거든요. 얘네들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전공을 하니까 알아봤죠. 그랬더니 문헌도 별로 없어요. 도감도 없고요. 정보들이 없어서 때마침 이제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그 방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곳에서 이 블랙번이라는 이제 분의 그 표본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본 결과 찾아냈죠. 그래서 대조해서 새로운 그 종을 동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쉽게는 그냥 그 전문가한테 말하면 돼요. 이 왼쪽에 두 분은 이제 저의 은사님이신데요. 구성민 교수님은 해조류 분류학자시고 안기정 교수님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데 반날개 딱정벌레 분류학자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더 쉽게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공부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 워낙 바쁘시잖아요. 하나하나 해주시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렵다 그러면 외국에 계시는 이런 박사님들한테도 요청해도 됩니다. 세이어 박사님, 뉴튼 박사님 서로 부부신데요. 자녀도 없으세요. 일평생 이런 분류화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메일 보내면 답장 바로 와요. 대가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의뢰하면 더 빨리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동종했던 종이 다른 나라에는 기록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종이다. 이러면 미기록종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전 세계 최초로 발견된 종이다. 아싸! 신종이다. 이 미기록종 신종 발굴이 얼마나 짜릿한지 아세요? 정말 짜릿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예. 저도 편미경을 관찰하다가 이걸 알아냈을 때 너무나 기뻐요. 근데 곤충 미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와닿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판다곰이 발견됐다고 해봐. 야생에서요. 에버랜드 말고. 굉장히 큰 발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생물 자원이 곧 국가의 재산이 됩니다. 나고야 의정서가 뭐냐면은 국가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은 예전에는 어떠한 그 제약 업체가 어떤 나라에 가서 뭐 A라는 식물을 채취해서 신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나라, 그 기업에서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당사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종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우리 인간도 되게 장명소 가서 막 이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인터넷에도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장명소가 있어요. 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이름이 나라마다 너무나 달라가지고 소통하기가 어려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장수풍뎅이 키워보신 분 있어요? 장수풍뎅이? 예, 많네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힘센 장수라는 뜻인데 일본에서는 카부토무시라고 해서 갑옷곤충이에요. 중국에서는 하나의 뿔을 가진 신선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저마다 같은 종을 얘기를 하는데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독각쉔 막 이러면서 카부토무시 이게 이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좀 소통이 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자요. 과거에 더 힘들었겠죠. 그런 배경 때문에 우리 세계 공통어를 정하자. 안 되겠다. 우리 종마다 고유의 학명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학명입니다. 이분 그 린네 많이들 아시죠? 스웨덴의 식물학자이자 분류학자이신데 이분이 그 학명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명법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분의 저서를 기반으로 해서 동물 분류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연구하시는 여러 석학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죠. 예. 그래서 송명, 종소명 이 종을 발견한 사람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고요. 콤마 찍고 그 발표된 연도까지 적어줍니다. 이 속명과 종소명은 이탈릭체로 해야 되고 속명의 앞에 글자는 대문자로 해주는 게 그냥 법칙이에요. 예,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라틴어를 이용해야 돼요. 왜 라틴어를 이용하느냐? 라틴어는 죽은 언어거든요. 여러분들 그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뭐 낄낄빠빠라든가 너무 옛날 건가요? 네, 생파 더 옛날 거죠. 네, 네. 아무튼 이런 언어도 진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후대들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언어인 라틴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운이 좋게도 호주 태즈메니아에서 발견된 이 표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종이 다른 종들보다 그 속에 있는 다른 종들보다 엄청 컸어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 크다라는 뜻이 좋겠다. 그래서 라틴어의 의미인 이 크다라는 이름이 마그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제 같은 종인데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걸 동물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발표된 이름이 살아남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카메론이라는 분이 1943년도에 아이오타피아 오스탈리스라는 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후대에 이제 파체라는 선생님께서 사모포라 델리테리라는 종을 발견하셨는데 저랑 같이 하게 했던 이제 박사님께서 검토해봤더니 두 종이 같은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동물 이명을 처리를 하게 돼서 먼저 발표된 이름만이 남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이름 자체도 사실은 다시 살릴 수도 있어요. 동물 이명 처리했는데 저 같은 경우 최근에 두 종을 살렸습니다. 제가 논문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관찰했더니 다른 종인데?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안 와닿죠. 그죠? 근데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가장 근현종으로 알려져 있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겠지만 네안데르탈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년 전인가요? 스반테 페보라는 그 스웨덴의 이제 학자께서 네안데르탈린의 그 뼈에서 DNA를 추출해서 유전체를 해독해서 노벨생 의학상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호모사피엔스의 동물 이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되게 충격이 오지 않나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곤충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좀 안 와닿지만 좀 더 우리 인간과 가까운 걸 얘기할 때는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종들 간에 어떠한 진화적 관계가 있는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같이 개통수라는 것을 그려보고 분류 체계를 설정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찰스 다인이 노트북이 아니라 그 노트에다가 이제 적은 것들인데 생물의 진화는 하나의 공통 주상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화되었을 것이다. 종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모식도가 스케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보시는 것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종을 인식한 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A, B, C, 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A, B, C, D 종들 간에는 혹은 분류군들 간에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개통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통수는 이렇게 윗부분에는 우리 현재 존재하는 어떤 종이라든가 분류군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디는 공통조상이라고 해서 C와 D의 공통된 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표시된 것이요. 그리고 각각의 가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개통수 같은 경우는 이 세로축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지의 길이에 따라서 변화의 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개통수가 있다. 생물의 근현 관계를 이제 보는데 이용이 된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게 뭔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 내가 근현 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애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정벌레의 종들 간의 관계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종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딱정벌레 종들, 혹은 곤충에는 나비목, 뭐 딱정벌레목, 노린재목 여러 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들 간의 관계가 궁금하다. 그럼 그 친구들이 내부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군들을 비교해 보려면은 이제 외부군을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군에는 없지만 내부군에는 있는 그런 형질들이 무엇이 있는지, 새로운 형질들이 뭐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부군에 있는 여러 그 종들 중에서 어떤 게 외부군이랑 더 가까운지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부군 자체가 하나의 조상에서 나온 무리들로 그룹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곤충으로 했으면 더 좋겠는데 척추동물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네발동물 있죠. 네 발이 있는 척추동물들 간에 개통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의 관계가 궁금하고 외부군으로는 같은 척추동물 중에 하나인 이제 어류를 선택을 해서 같이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개통수를 구축하기 전에 형질 분류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형질들을 관찰하는데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이 양막은 뭐냐면 계란 먹었을 때 계란 껍질 안쪽에 얇은 막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게 양막이고요. 양수가 터졌다 할 때 그 태아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제 양막입니다. 그리고 두개골 뒤, 눈 뒤 두 개 구멍은 말 그대로 두개골 뒤에 눈 뒤에 두 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형질들이 있고요. 한번 제가 이렇게 그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개통수를 그려볼 거예요. 동그라미는 있다, X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 형질들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네발이라는 형질들 있죠. 이 외부군이었던 어류에는 없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만 있는 것들. 그래서 네발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만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지만 함께 진화되면서 나온 그런 형질들을 가지고 이제 공유된 파생 형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질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분류군 간에 근연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서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죠. 애는 저기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개골 뒤, 눈 뒤, 두 개 구멍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악어하고 새하고 가깝다라는 어떠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된 형질들은 각각의 그룹핑을 해주면서 생물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형질들인데 이 깃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만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분류군이랑은 어떤 근연 관계를 안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형질들보다는 묶어줄 수 있는 형질들이 좀 더욱더 개통을 보기에는 좋은 형질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최근에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분류군일수록 더 가까운 개통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동생이 친척 동생보다 더 가까운 이유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같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친척 동생보다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생물들이 서로 가깝다,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조상이다, 뭐가 후손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NA도 요즘에 이제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셨던 신승환 교수님도 이런 그 곤충의 전체 유전체를 가지고도 이렇게 개통수를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수는 모빌과도 같아요. 저도 이제 딸 둘이 있는데 모빌 같은 거 많이 이용했거든요. 이 마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요. 개통수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B하고 A가 같이 있다고 해서 옆에 있다고 해서 근연 관계가 가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공통조상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부모로 나왔느냐 이런 거요. 그렇다면 한번 분류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네의 분류체계. 린네 아저씨가 또 나왔습니다. 린네 선생님,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린네 선생님께서 그만큼 중요하죠. 예,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이분이 이제 종속과목 강문계라는 분류체계를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그 해당 분류군의 전문가들이 그냥 주관적 경험에 의존해서 분류체계를 설정했어요. 아까 전에 봤었던 개통수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경험에 근거해서 설정을 하곤 했었죠. 그러다 찰스 다윈 선생님께서는 생물의 진화의 계보를 반영한 분류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개통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자연적인 분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파충류에 대한 어떤 분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마뱀 친구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치조형 이빨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처럼 턱뼈에 깊게 박혀 있는 이빨의 형태들이고요. 도마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빨이 턱뼈에 살짝 붙어 있거나 옆에 붙어 있거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충류들을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이런 개통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류 체계를 설정하느냐 할 때 어떻게 그룹핑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룹핑하는 것들을 가지고 분류 체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그룹핑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단계통군이에요. 단계통군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통군은 뭐냐면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모든 후손을 포함하는 그룹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미운 오리 새끼 있죠. 미운 오리 새끼. 뭐 사실은 백조였잖아요. 근데 한번 오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리. 걔도 오리야. 나의 자녀지만. 근데 걔 좀 특이하게 생겼어. 못생겼어. 걔가 우리가 너무 달라. 걔는 오리가 아닐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모로부터 나온 모든 후손들은 같은 그룹을 지어야 된다라는 게 이 단계통군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측계통군은 내 자손이긴 한데 걔 좀 이상해. 제가 송씨인데요. 송씨 가문의 피하고 조금 달라. 쟤는 너무 다르게 생겼어. 좀 이상해. 너는 빠져. 그래서 걔는 죄송해요. 조상을 공유하면서 모든 후손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후손만 포함한 그룹. 이걸 측계통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다계통군은 그냥 다국적 아이돌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원이 다 달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충류라는 거는 사실 파충강이 있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통수를 우리가 그렸잖아요. 개통수를 그린 다음에 파충강이라는 분류 체계를 한번 여기에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파충강으로 해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하나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후손을 포함이 안 돼요. 파충강 같은 경우는. 파충강이라는 분류 체계 시스템에서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대 분류학에서는 하나의 조상에서 나온 모든 후손들은 다 포함시켜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자체를 분류 체계로 만들어야 돼요. 속과 과와 목과 강, 문, 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단계통군을 새로운 분류 체계로 설정을 한 겁니다. 석형류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더 넓게 잡았죠. 조상에서 나온 모든 후손을 포함하고 있는 분류 체계입니다. 네. 그래도 파충류가 지금도 쓰이잖아요. 저도 쓰여요. 이미 너무나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아직도 쓰이고 있다라는 거, 일부는 인정한다는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악어랑 공룡이랑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공룡과 새가 더 가까울까요? 예.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은 네. 이제 공룡과 새가 조상을 공유하고 있죠. 더 최근에. 그래서 공룡이 더 가깝고요. 또 재밌는 건 공룡은 익룡보다 새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조상으로부터 같이 분화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수각 암흑이라는 공룡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수각 암흑 안에 이 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가리 치킨은 혹시 발명자가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까지도 반영해서 만들었다라면은 굉장히 대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공룡이 살아 있었다라면은 튀겨서 먹었으면 치킨 맛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목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모든 후손을 포함해야 되고 과도 마찬가지고 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분류 체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 똑같은 그림인데요. 한번 모식도. 근데 이거는 분류 체계는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류군이 추가가 되거나 새로운 형질이 추가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개통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분류 체계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가설이 검증이 되고 반박이 되면서 점차 살아남는다고 하면은
그 분류 체계는 더 진실에 가까운 분류 체계가 되겠죠. 자연의 분류 체계. 그래서 분류학자들은 이러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생물들에 대한 정보들을 목록화시킵니다. 아까 전에 심 교수님, 그 전에 계셨던 심 교수님 있잖아요. 그 실험 재료로 노랑초파를 이용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웃나라에서 A라는 식물을 가지고 신약을 만들었어. 우리나라에 뭐가 없을까? A라는 종이 포함된 속에 근연 종이 우리나라에 있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물 자원들을 이제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인구수가 한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아프리카 중심으로. 그래서 한 98억 명 정도 세계식량기구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의 현재의 가축 시스템으로는 동물성 단백질 수급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2014년도에 세계식량기구 보고서에 곤충을 새로운 단백질원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안정하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용곤충 10종을 식품 원료로 등록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 곤충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사육할 때 물이 별로 안 들어요.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육 면적도 얘네들이 이렇게 사육 상자를 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축으로도 인정이 됐어요. 14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6종이 됐습니다. 예. 가축법에도 따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용곤충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산업도 성장을 하고 있고 저는 이 고소해라는 곤충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되게 생각해보니까 기념적인 날이네요. 이게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랑 같이 연구한 그 결과들인데요. 암 수술한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단백질을 잘 흡수해야 되는데 이 고소해라는 아까 전에 그것들 분말을 다른 것들이랑 섞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잡수시게 했더니 면역 지표가 올라가고 영양 지표가 올라갔다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배경하에서 대량의 대량의 곤충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생산이 돼야 되고 균일한 품질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품종들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품종들에 적합한 사육하기 좋은 그런 사료들도 표준화시키고 있고 이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이 윙치크 해가지고 로봇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자동으로 사육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체계화 안정화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식용곤충을 가지고 품종을 만들고 있어요. 한우 시수소 같이 우수한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더 똑같이 먹였는데 똑같이 돈을 투자했는데 더 많이 잘 자라고 더 많이 클 수 있는 애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처음 고소해라든가 이 검정 고소해 같은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품종을 등록을 했고 올해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생물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그리고 그 생물들 간에는 어떠한 근연관계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보는가, 그리고 그런 개통수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분류체계를 설정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